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직위원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범죄자 구출 콜라보가 또 터졌는데요. 이번에 풀어주려는 인물은 내란 사태의 핵심 중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용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줄줄이 내란 범죄자들의 감옥 탈출 러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직위원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직위원 재판부가 김용현에게 조건부 보석을 검토 중인데요. 보석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석방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구속 만료일이 다가온다는 핑계로 법적 절차라고 둘러대지만 그걸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정농단 계엄령 내란 혐의가 얽힌 중대 사범에게 석방 카드를 꺼내는 것 자체가 법 감정에 대한 도전인데요. 검찰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추가 기소는커녕 조건을 붙여 보석 허가를 읍수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과연 법치일까요? 아니면 내란 범죄자 전용 출소 패스권입니까? 김용현은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실질적 실행 책임자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12.3 계엄령 시나리오를 구체화한 핵심인데요. 군사기밀 은폐를 위해 비화폰을 불법 제공한 정황, 윤석열 체제에 협조하지 않는 장교들을 찍어내기 위해 군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한 정황, 방산비리와 연계된 고액뇌물 수수 의혹까지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기소할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요. 검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무기력은 이제 방관 수준을 넘어 공범 의심까지 불러올 지경인데요. 지난 3월 윤석열 구속이 기각됐을 때도 심 총장은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긴급성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법조계에선 심우정이 애초부터 윤석열 석방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는데요. 이번 김용현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특검 출범도 안 된 상황에서 검찰이 김용현을 방치하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사 자체를 막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직위원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전형적인 논리로 보석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에게 이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사법농단입니다. 김용현이 풀려나면 증인 회유, 위증 유도, 하급군 간부 침묵 강요는 시간 문제인데요. 법원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 굳이 풀어준다는 건 단순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용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6월 27일 김용현을 시작으로 이진우 여인형은 7월 1일, 박안수는 7월 3일, 노상권과 문상호는 7월 6일로 구속기한이 줄줄이 만료됩니다. 내란 부역자들이 거리로 풀려나 입을 맞추고 증거를 없애며 조직적으로 재판 방해에 나설 위험이 높은데요. 이는 단순한 구속 만료가 아니라 시간 끌기를 통한 계획된 석방 시나리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 문제를 명확히 짚었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내란범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거리를 활보할 판이라고 말이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이미 직위원과 심우정을 내란 공범이라며 격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상황만 봐도 이들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보호하는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매우 합리적인 거죠. 더 가관인 것은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을 질질 끌며 비공개 재판을 고집했다는 점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고 증거 능력을 운운하며 깜깜이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은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추가 기소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데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행태인 거죠. 무엇보다 직위원 부장판사가 석방을 서두르는 이유가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재판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특검 수사권과 기소권이 발동되기 전에 석방을 끝내려는 속셈이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게 과연 법치입니까? 아니면 내란 범죄자들을 위한 치밀한 편법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을 공포하고 내란 특검도 정식 임명했는데요. 특검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내란 부역자들이 구속 만료로 줄줄이 풀려나면 윤석열과 손잡고 증거를 맞추고 하급자들을 협박하며 거리에서 국민을 조롱할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장면을 묵인할 수 없는데요. 지금 당장 내란 특검 수사를 본격 개시하고 직위원, 심우정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강력한 감찰과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정의가 조롱당하는 이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거리에서 떳떳하게 활보하는 내란 부역자들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데요. 철저한 특검 수사와 직위원 심우정에 대한 단죄가 바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지금 또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검찰개혁은?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본인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왔던 예. 예를 들어 이제 거래하기 위한 품목으로 수사를 하는 예. 걸 하나 준비하고 이 친구들이 예. 그 다음에 어디 줄을 대 가지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뭘 저기 예. 해보려고도 하고 예. 이제 그걸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상 예전처럼 조직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고 예. 각자 도생으로 개인적으로 줄을 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 민주당 내 의원들이 예. 꼭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면 난데없이 자기가 친한 검사가 많다고 하면서 이 검사는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그 얘기에 휘둘려 가지고 예. 검찰 개혁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예. 다음 주쯤부터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려놓는 게 예.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 시기상조론, 신중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 예. 뒤로 이제 검사 추천하거든요. 이 친구는 진짜 괜찮다. 예. 네. 예. 그게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그러면 최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에 검찰개혁 방향이나 제일 조심해야 될 거나 네. 뭐 어떤 부분입니까? 이 이제 가는데 이 틀은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제 검찰 집단이 예. 이 검찰 개혁 논의에 대응해 온 역사가 예.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예. 때부터입니다. 예. 거의 30년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간에 쌓아온 그들의 노하우나 논리가 예. 그다음에 수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고도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디테일에 가가지고 장난치는데 아주 명수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를 잘 식별해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여론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네. 이제 특검이 출범했으니까 왜 최순실 특검 때 예. 박근혜 특검 때 저는 윤석열 한동훈과 언론과의 검언 유착이 네. 그때 세팅됐다고 저는 예. 믿거든요. 예. 예. 그게 지금 세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 한편으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역시 검사가 수사 잘하더라.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예.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한참 하고 있고 예. 국민들이 박수 치고 있는데 예. 이거를 그러면 조직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예. 얘들 돌아갈 친정도 없이 만들 거냐. 이런 그런 식의 여론전을 얘기를, 할 것이다, 이 그런 말씀이시죠? 여론전을 예. 굉장히 심하게 준비하고 할 예. 거예요. 예. 그걸 경계해야 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최강욱의 대예언. 13일 최강욱 전 의원이 섬뜩한 예언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요. 설마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또 그걸 최 전 의원의 입으로 듣게 되니 현실감이 제대로였는데요. 항상 우리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주부터 검찰과 가까운 일부 국회의원들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특정 검사들을 수사 잘한다며 추천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검찰의 고도화된 수법에 또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최 전 의원의 문제 제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검이 수사하는데 검사들이 돌아갈 곳 없게 만들면 수사 의지가 생기겠냐는 논리를 펼치며 여론을 흔들려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수사를 잘하는데 검찰 수사권을 과도하게 박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주장을 내세우며 언론과의 친분을 활용해 이러한 목소리를 키우려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단순히 최 전 의원의 예언이라며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김대중 정부 이후 30년 가까이 쌓아온 검찰 집단의 노하우와 프레임, 그리고 수법은 이미 고도로 정교해져 있는 탓인 거죠. 이들은 여론의 디테일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데 능숙한데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짜고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12월 3일 내란 사태의 핵심 부역자들이 석방되는 모습이나 검찰이 추가 기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만 봐도 상황이 심각한데요. 최 전 의원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들의 전략이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질 움직임인데요. 최 전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난데없이 자신이 아는 검사들이 훌륭하다며 추천하고 그에 휘둘려 검찰개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시기상조론과 신중론을 외치면서 뒤로는 특정 검사를 추천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데요. 이는 결국 검찰개혁의 동력을 무너뜨리고 과거로의 회기를 노리는 검찰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도 각자 도생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창수 서울지검장처럼 수사 대상임에도 개인적인 줄을 대고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개혁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인데요. 특검이 출범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검찰의 여론전과 내부 분열 공작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이 말한 대로 누가 검찰개혁 신중론과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하는지 또 친한 검사 추천하기, 꼽아 넣기를 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의 예언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똑똑히 주시하고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이게 특정 사건의 핵심 관계자 석방 가능성 논란, 또 이것과 맞물린 검찰개혁 향방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더라고요. 당신께서 이 좀 복잡한 사안의 핵심 쟁점들을 파악하시는데 저희 분석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쟁점인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분의 조건부 보석 검토 소식이에요. 자료는 이걸 그냥 보석이 아니라 사실상의 석방 수순이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이라고 지적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김 전 장관이 그 계엄령 시나리오 의혹에서 단순 참고인이 아니었다는 주장, 핵심 실행 책임자였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군사기밀 은폐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 거기다 방산비리 관련 뇌물수수 의혹까지 추가 혐의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면서 사안이 상당히 무겁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김용현 전 장관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죠. 아, 맞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면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그때 이진우, 여인형, 박수, 노상권, 문상호 이런 다른 관련자들 구속기간이 줄줄이 만료된다는 거예요. 줄줄이요. 네, 이걸 그냥 단순 만료로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석방하려는 계획된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면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적인 재판 방해 같은 그런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계획된 석방 시나리오 의혹이요. 자료에서 혹시 구체적인 근거 같은 걸 제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정황에 좀 기반한 추정으로 봐야 할까요? 자료는 여러 정황들을 좀 근거로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당 재판부, 직지원 판사 쪽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 이런 이유로 보석을 검토한다는 점, 그리고 검찰, 심우정 총장 쪽도 추가 기소라든지 즉시 항고 없이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해요. 아, 검찰의 태도도요? 네. 특히 내란 특검 출범이라는 시점하고 딱 맞물려서 그 전에 서둘러서 관련자들을 좀 풀어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판단에 대해 사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온라인 여론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 이런 내용까지 함께 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석방 논란과 함께 자료가 또 다른 중요한 지점, 바로 검찰개혁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의 예측을 좀 주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예측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곧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꺼낼 거라는 거죠. 심지어는 특정 검사를 콕 집어서 칭찬하면서 여론전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인데요. 특정 검사를 칭찬한다고요? 네. 자료는 이게 검찰 조직이 과거 개혁 국면 때마다 보여왔던 일종의 대응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아, 과거에도 좀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는 거군요. 근데 자료는 왜 이런 움직임이 검찰개혁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논의에 대응하면서 쌓아온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여론전이라든지 언론과의 관계 활용, 여기서 검언 유착 가능성도 살짝 언급되고요. 또 복잡한 디테일을 부각시켜서 논점을 흐리는 방식,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 있다는 거죠. 논점 흐리기요? 네. 특히 지금처럼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좀 민감한 시기에는 수사 잘하는 유능한 검사들을 왜 해체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려 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인 셈입니다. 또 개인 차원에서 살아남으려고 각자 줄대는 움직임, 이른바 각자 도생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자료는 결국 두 가지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특정 사건 관련자들의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어떤 심각한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진행될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떤 내부적인 저항이나 외부적인 여론전의 가능성, 이런 거였죠. 이 분석이 당신께서 이 복잡한 사안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이 던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결국 이거 같아요.
중대한 혐의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하고 또 거대 권력기관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이렇게 딱 부딪힐 때 그때 이 표면적인 절차 말고 그 이면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과정에 대해서 계속 좀 지켜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넘어서서요.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개혁 논의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나 의도에 따라서 여론의 방향이 좀 미묘하게 조정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